오늘은 워런 버핏의 세계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투자도 인생도 버핏처럼이라는 책이 새로 나왔는데요. 이건 김재현 저자가 함께 쓴 책입니다. 투자도 인생도 버핏처럼. 이 책은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예 무슨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책이 네, 진짜 이 만져보면 따끈따끈합니다. 나온 지 정말 며칠 안 된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점에 1월 네. 초에 깔린 책인데요. 네. 사실 워렌 버핏과 관련된 책은 검색을 해보면 네. 우리말로 출간된 게 뭐 수백 권이 됩니다. 근데 버핏과 관련된 책의 대부분은 예. 워렌 버핏, 그리고 워렌 버핏의 영혼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찰리 먼거, 예.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과 부회장입니다.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회사는 워렌 버핏이 1960년대에 인수해서 네.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지주회사입니다. 네. 개별 기업을 인수하기도 하고 음. 또 애플과 같은 회사는 인수는 아니지만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투자합니다. 네. 그리고 워렌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대 주주니까 이제 워렌 버핏의 부는 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한 주가 50만 달러가 넘는 정말 뭐 황제주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7억 얼마? 거의 한 네, 8억 하나요? 7억이 예. 넘는 이제 예. 돈입니다. 지금 53만 주식 한 주가 한 주가 한 그렇습니다. 주가 이제 거의 아파트 가격 한 채 정도 되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데, 워렌 버핏과 관련된 많은 책들은 예. 대부분은 저자가 워렌 버핏에서 이야기를 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리티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걸 갖고 있다기보다는 버핏의 말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워렌 버핏이 뭐 말씀을 많이 하셨죠. 본인이 직접 책을 쓰진 않았지만 1977년부터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에게 주주 서한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자기 생각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매년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되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가 미국 중부에 있는 오마하라는 데서 열리면 작년에도 뭐 한 4만 명이 몰렸다 그럽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축제인데, 예. 여기 작년까지 1924년생인 찰리 먼거, 1930년생인 워렌 버핏, 이 두 정말 현인이 앉아서 한 4-5시간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핏과 관련해서는 쌓여있는 텍스트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핏과 관련된 책은 얼마나 버핏이 말한 것들을 적절하게 인용을 하고 정확한 맥락 속에서 버핏의 방대한 발언들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책은 오랫동안 버핏을 연구해온 한국의 버핏 학이라 그러면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버핏 학이 있다 그러면 한국을 대표하는 버핏 학자 두 분이 이제 쓴 책이기 때문에 네. 뭐 나름 여러 버핏과 관련된 책들 중에서 좋은 양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워런 버핏 관련된 책 우리나라에만 수백 권이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김학균 센터장님이 쓰셔도 되실 정도로 사실 김학균 센터장님도 워런 버핏을 정말 아닙니다. 예. 많이 알고 예. 존경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버핏 팬. 네네. 지금 예. 계신데. 예. 이건 작가, 네. 그리고 김재현 작가 두 분이 함께 쓴 겁니다. 근데 사실 이분들이 금융인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한 분은 현재 이제 언론계에 계시기도 네. 하고, 어떤 분들인지 저자들을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이건 작가님은 저는 한국의 투자 문화를 한 단계 좀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우리 땅에서 시작이 됐다기보다는 영미권 나라에서 출발을 했고, 굉장히 해외에도 풍부한 텍스트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근데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번역서들이 엉망인 게 많았어요.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80년대 후반에 대학을 가서 이제 대학 다닐 때도 그때 이제 많은 책들이 네. 일본 미국에서 나온 원전이 있다 그러면 일본어판이 또 있고, 예. 또 일본어를 배워가지고 일본어판을 이제 번역을 하는 예.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언어만 잘 알고 시장이나 금융은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번역을 많이 했었는데, 아하. 뭐 이건 작가는 실제로 이제 금융시장에서 일도 하셨던 분이고, 굉장히 버핏 말고도 많은 책들을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우리 시장의 투자 문화를 높이는 데 기여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버핏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출간이 된 건 아닙니다만
워렌 버핏이 1977년부터 주주 서한을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1960년대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투자하기 전에는 지인들의 돈을 모아서 투자 조합을 이제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워렌 버핏이 주주 서한을 네. 버크셔 해서웨이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워렌 버핏의 투자 조합원들에게 주주 서한을 썼는데 뭐 이것까지도 번역을 한 분이니까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버핏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은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나라 주식 관련된 투자서, 네. 번역서 정말 그 유명한 책들 보면은 여기에도 이건 선생님 성함, 네. 저기에도 이건 선생님의 성함이 많이 보입니다. 네, 묵직묵직한 책들을 많이 네. 번역하셨고 특히 버핏에 대해서도 주주서한 뭐 대표적이죠. 뭐 이런 책 번역하셨고요. 음. 공저자인 김재현 박사님은 저는 그 버핏 오타쿠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정도로 팬이라는 네, 거죠. 저널리스트이신데 이 버핏에 대해서 연재 기사를 계속 이제 쓰셨고, 거의 주말마다 이제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정말 버핏에 대한 관심과 또 깊이 있는 이해 이런 것들 가지신 분이라는 걸 느꼈었는데, 그러니까 버핏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두 사람이 쓰셨기 때문에 저는 뭐 버핏에 대해서 혹은 가치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들 처음 그 관심을 기울이시는 입문서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그 부제도 버핏 워너비를 위한 버핏 학개론 1교시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두 분이 버핏에 대해서 아주 쉽게 잘 풀어서 써주신 약간 에세이 같기도 하고요. 네, 좋은 그렇습니다. 책입니다. 과연 어떤 책인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키워드를 열어가면서 들어보시죠. 오늘의 책. 이건 김재현 저자의 투자도 인생도 버핏처럼.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투자의 기본. 투자의 기본.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죠. 네, 사실 워런 버핏이 이제 2024년이니까 94, 네. 94세, 네, 94세 현역인 네, 거고, 이 책에서 이제 발간될 때 기준으로 보면은 워런 버핏의 자산이 우리 돈으로 158조 원 정도가 됩니다. 뭐 상상이 잘 안 가는 금액이기는 한데 어떻게 출발을 했길래 어떤 기본부터 다졌길래 158조 원이라는 자산을 일구게 됐을까요? 투자의 기본은 뭘까요? 네. 버핏은 12살 때부터 투자했습니다. 그 버핏의 아버지가 증권회사 직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기 투자와 관련한 익숙한 환경에서 자랐고요. 그러면은 거의 뭐 82년 동안 투자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워렌 버핏은 이 자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가치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라 그러면 기업이 얼마나 미래에 돈을 잘 벌 것이냐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아야 되겠죠. 미래의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건, 미래의 기업이 벌어들일 돈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일 따름이고, 네.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예측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그 불확실한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기업, 현금이 창출되는 자산,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핏이 농지를 사거나 뉴욕에 있는 그 상업용 빌딩을 산 얘기도 이제 이 책에 나오는데요. 결국은 농지로부터는 농산물이 수확이 되죠. 빌딩으로부터는 이제 렌트를 주면 렌트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다 자산으로부터 창출이 되는 가치인 거고요. 네. 또 버핏의 철학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사실은 가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그 벌어들일 수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게 이 자산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가치라고 보는데,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가격은 늘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틀렸다가 아니고, 시장은 대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그 투자에 달아올라서 대중적인 어떤 쏠림이 있을 때는 그 기업이 가진 가치보다 주가가 더 높게 형성이 되든가, 그렇죠. 혹은 가치가 없는 자산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높은 가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이 네. 버블이고요. 또 투자자들이 굉장히 움츠러들고 공포가 아주 극에 달할 때는 기업이 가진 가치, 이 가치는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의 가치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낮게 거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핏의 투자의 핵심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해당 자산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늘 어떻게 보면 조증과 울증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 워렌 버핏이 계속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귀가 따갑게 강조하고 있는 네, 투자의 기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란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네. 버핏은 나쁜 투자, 이상한 투자, 좋은 투자를 또 구분을 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바가 있어요. 네. 그걸 또 이 책에서 쉽게 풀어줬는데요. 네. 요걸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나쁜 투자는 버핏이 얘기하는 나쁜 투자는 굉장히 고정돼 있는 값. 예컨대 채권 같은 경우는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걸로도 이제 많이 평가가 되지만 실제로 뭐 버핏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이 문헌 조사를 해보면 결국은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네. 채권의 이자를 내가 명목 금액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물가를 생각하게 되면 고려하게 되면 이거는 구매력이 보존되지 않는 그렇죠. 나쁜 투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버핏의 입장에서 채권은 나쁜 투자다. 네, 이 뭐 예금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고정된 금리를 받는 거는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뭐 버핏의 시각으로는 이거는 이제 나쁜 투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요. 네. 두 번째 이상한 투자는 이제 금 같은 겁니다. 이상한 투자. 아니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조금 이제 적대적인 얘기도 했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런 잣대로 보면 가상화폐나 금 같은 경우는 어느 때는 사람들이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금 가격 올라가고 올라가죠. 또 가상화폐 가격도 올라가는데 이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각으로 보면 금이나 가상화폐는 여기서 가치가 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금 덩어리는 그냥 덩어리죠. 예, 버핏이 생각하는 건 이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가치가 이 자산이 가진 본질적인 어떻게 보면 내재 가치라고 생각하는 건데 네. 뭐 금이나 가상화폐는 경제 성장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좀 이상한 투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예. 뭐 좋은 투자는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미래에 돈을 창출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산, 뭐 이런 것이 좋은 투자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는 어떤 현금 흐름을 네. 발생시킬 수 있는 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진짜 좋은 투자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도 압도적으로 그러면 주식 시장이 평균적으로도 더 좋았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예, 미국의 와튼 스쿨 굉장히 유명한 MBA죠. 네. 여기 있는 이제 제레미 시겔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장기간의 문헌 조사를 한 걸로 보면은 예.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의 성과가 이제 괜찮은 건데 예. 채권보다도 낮고 금보다도 낮고 높다라는 예, 뜻. 네. 수익률이 이제 더 높았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것도 그때그때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아주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으로 한 1.6%, 7% 이 정도밖에 못 올랐으니까 참, 이게 또 채권보다 낫다고 좋다고 보긴 힘들고요. 예, 코스피의 경우입니다. 코스피의 경우. 근데 안타깝습니다만. 근데 미국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긴 기간을 늘려놓고 보면 그런데 예. 예를 들어서 미국도 69년부터 82년까지 미국의 S&P 500 지수가 거의 못 올랐고요. 2000년부터 한 2012년까지 한 12년 동안에는 2000년 말의 고점을 2012년까지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주기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이제 장기간의 어려운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에너지가 응축이 돼서 주가가 아주 점프업을 하게 되죠. 그런 과정들이 이제 반복이 돼서 한국도 장기 투자의 어떤 어떤 규칙에서 아주 예외적인 시장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주식이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금 이런 거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라는 거는 문헌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음 키워드도 같이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능력 범위. 정말로 버핏이 많이 강조하는 용어 중에 하나, 능력 범위입니다. 능력 범위. 요게 1998년에 플로리다에서 MBA 학생들에게 한 강연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거의 기록처럼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언제 어디에서 이 표현을 처음 썼다. 이것도 굉장히 좀 찾아보기는 어렵긴 한데 네. 버핏이 항상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하는 능력 범위. 이건 네.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네. 따지고 보면 이제 그런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버핏은 주가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걸 내가 알긴 힘든 거고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기업이 벌어들일 가치에 주가가 수렴할 거다라는 믿음은 갖고 있지만 네.
그것이 올해 수렴할지 내년에 수렴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버핏은 얘기하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능력 범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자산이 벌어들일 미래의 현금 흐름이 그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거든요. 네. 근데 미래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 범위 안에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내가 잘 아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자산의 미래의 현금 흐름은 내가 비교적 확실성이 높게, 확률이 높게 예측할 수 있는 거니까 능력 범위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투자자는 끊임없이 능력 범위를 넓혀 나가야 되지만 그렇죠. 공부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능력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버핏의 생각으로 보면 강세장에서 돈을 버는 거는 이게 시장이 나를 돈을 벌게 해줬는지 내 실력으로 돈을 벌었는지의 인과성이 되게 명확치 않아요. 네. 근데 시장이란 건 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잘 아는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내 능력 범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제 투자하면서 주가가 반토막이 소위 50% 정도 밀렸던 게 이제 몇 차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현금 흐름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네. 떨어지더라도 내가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 범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잘 아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근데 버핏을 보고 작년에 이제 그 돌아가신 찰리 멍거란 사람이 네. 버핏을 보고 학습 기계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 굉장히 뭐 하루에도 수백 페이지의 글을 읽고 그렇죠. 학습을 하는 사람인데 버핏은 능력 범위를 넓히려고 많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 사람도 결국은 능력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잘 아는 것만 투자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능력 범위의 핵심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투자는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하게 아는 걸 안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을 굉장히 이제 추앙을 했고, 그래서 본인도 자산운용사를 만들어서 돈을 꽤 벌었던 모니시 파브라이라고 하는 인도인이 있는데, 네. 이 사람도 뭐 이제 버핏 워너비인데, 이 사람이 투자하는 거는 아주 따분한 업종만 투자합니다. 뭐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뭐 의류라든가 그 기업의 현금 흐름을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잘 알 수 있는, 예. 비교적 확실성 높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럼 이렇게 따분한 기업에 투자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 우리가 투자하는 건 대부분 아주 성장하는 첨단 산업이나 이런 건데, 뭐 그런 투자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네.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고요. 이제 파브라이 같은 사람이 본인이 말하기에 따분한 업종에 투자했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늘 조증과 울증을 왔다 갔다 하니까 능력 범위에서 내가 이 기업이 가진 적정 가치에 대한 나의 어떤 개념이 서 있으면 시장이 울증에 빠졌을 때 투자할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능력 범위 안에는 많은 것을 배워서 능력 범위를 넓혀야 된다라는 뜻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범위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 네. 또 세 번째는 기다림의 철학도 들어가 있다고 봐요. 모든 걸 할 수는 없고 늘 주식시장을 보면 아무리 어려운 장에도 2배 나고 3배 나는 종목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쫓아가 가지고 돈을 벌 확률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능력 범위 안에는 내가 아는 속에서 내가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리는 어떤 그런 철학도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범위를 넓히되 그 범위 안에서 투자한다. 네. 능력 범위 안에서 투자하되 능력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 나간다. 같은 말입니다만 네. 우리가 참 배워야 할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도 책에 나옵니다. 그 미국에서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 뭐 6천여 개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0개만 제대로 알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물론 되게 좁아 보이고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30개는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 수 있지? 좀 네. 어려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식의 회전율로 보면 주식 투자하시면서 한 워렌 버핏이 이제 80여 년 투자했는데요. 네. 82년 투자했네요. 올해까지. 워렌 버핏을 부자로 만들어둔 종목을 보면 최근에 주식을 산 애플, 또 코카콜라, 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네. 또 비상장 회사인 뭐 가이코라든가 시즈캔디라든가 네. 한 10개 정도 회사가 버핏을 부자로 만들어줬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30개를 내가 지금 이거 30개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너무도 큰 도전일 수 있겠지만 네. 내가 투자는 평생 하는 거고 결국은 나쁜 거 안 하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주가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주가는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그 가치에 대해서 잘 아는 종목을 투자한다 그러면 내가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평생을 투자하면서 나의 능력 범위를 한 20, 30개 늘린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버핏이 80년 투자했거든요. 우린 네. 버핏과 같이 할 수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그러면 이 80년 동안 30개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한 25년에 2년 반에 하나 정도만 사실 알아도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는 긴 게임이고 예. 뭔가 빨리 뭐를 얻으려고 하는 조급함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버핏의 투자나 가치 투자가 안 맞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예로 이게 또 굳이 아주 많이 싼 주식, 모니시 파브라이처럼 네. 아주 따분한 업종만 투자하는 게 꼭 능력 범위는 아니고요. 예. 이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 필립 피셔라고 하는 사람은 모토롤라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처럼 지금의 약간의 팡에 가까운 아주 잘 나가는 성장주들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성장하는 산업은 굉장히 미래에 대한 기대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들이었지만 네. 필립 피셔는 주식 하나 사기 위해서 그 기업의 퇴직자, 경쟁자, 경쟁회사 막 인터뷰를 하는 게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냐 아니면 성장성이 낮은 산업이냐 이거는 본인의 능력 범위에 달려 있다고 봐요. 파브라이는 내가 잘 모르는 건 안 한다라는 거고 필립 피셔는 성장성이 높은 산업도 내가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알을 기반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투자가 되는데 네. 필립 피셔가 쓴 책 중에서 매우 흥미로운 그 제목을 가진 책이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인데요. 그쵸. 예. 아주 비싼 주식을 들고 있는데도 마음이 편하다는 건 그만큼 많이 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깊이 있는 알미 핵심이고 내가 투자 대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 그러면 너무 자주 하기가 힘든 거죠. 버핏이 말한 것처럼 나의 능력 범위는 제한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버핏이 그 부를 많이 벌었지만 결국은 일부 종목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버핏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예컨대 뭐 아침에 샀다 저녁에 팔거나 아니 뭐 일주일 단위로 근데 실은 그런 자극이 너무 많잖아요. 많죠. 미디어 같은 데서 뭐 주간 추천주 저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네. 예. 그래서 깊이 있는 알미 핵심이다. 앞에서 어떻게 보면 능력 범위를 이야기한 것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네.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 키워드도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이건 김재현 저자의 투자도 인생도 버핏처럼 다음 키워드 안전마진. 사실 이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능력 범위 그 다음에 네. 항상 나오는 키워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능력 범위도 어떻게 보면 나의 알은 한계가 있다. 네. 그러니까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강점을 잘 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변동을 하면서 나에게 맞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버핏의 이제 주장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능력 범위라는 것,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약간의 겸손의 철학, 사람에 대한 냉정한 인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전마진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네. 내가 능력 범위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기업이 미래에 창출한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적정한 가치를 생각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니시 파브라이 같은 사람은 뭐 정치적인 변동 요즘 그런 것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예. 이것과 무관하게 그냥 그런 거 외풍을 안 타는 굉장히 따분한 산업을 나는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런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예측은 틀릴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틀릴 수가 있죠. 그거는 내가 미래란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렇죠.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안전마진은 뭐냐면 능력 범위란 건 내가 진짜 잘하는 거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잘하는 걸 하더라도 나 역시도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나 역시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산을 살 때는 나의 능력 범위를 발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정한 어떤 기업의 적정 가치가 10,000원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이 10,000원이라고 하는 거는 확정된 값이 아니고 네. 실은 9,000원일 수도 있어요. 적정 가치가 내가 어떤 그 가정을 잘못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그 기업이 창출해낸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네. 게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의 적정 가치인데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데는 또 이자율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금리의 변동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00원짜리가 적정 가치라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실은 이게 9,000원일 수도 있고 8,500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자들은 능력 범위 내에서 판단하더라도 내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10,000원이 적정 가치라고 판단한 기업을 8,000원의 주가에 사게 되면 이건 매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10,000원은 내가 판단한 가치지만 내 가치보다 적정 내려올 가치보다 수도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예컨대 5,000원에 거래가 되는 주식을 산다 그러면 나의 판단이 틀렸더라도 어느 정도 기회가 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역시 나의 판단마저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시장이 가진 약간의 비합리성. 예. 늘 적정 가치보다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떨어지거나 이런 시장이 가진 때때로 시장이 보이는 이런 비합리성은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이 현명한 투자자의 이제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두 가지 개념이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나의 판단이 틀릴 때를 대비해서 지금 시장의 판단이 틀린 그 상태일 네. 때 매수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가치 투자자는 어떻게 보면 네. 시장의 실수에 그 편승해서 돈을 그렇죠. 버는 투자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그 능력 범위 잠깐 이야기를 해 주실 때 많은 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워런 버핏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애플입니다. 애플. 네. 애플은 성장주라고 볼 수도 있겠고 가치주라고 네.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따져봐야 될까요? 근데 애플이 저는 지금은 이제 아주 가늠하기 힘든 그런 어떤 성장주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스마트폰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 막 성장률이 뜀박질하는 시기 이제 지나갔고 네. 거의 새로운 그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 뭐 적절한 교체 수요 같은 것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워렌 버핏이 애플의 CEO인 팀 쿡에 대해서 이 애플의 아이폰이란 걸 사실상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그 CEO스러의 어떤 관리 역량 네. 칭찬을 많이 하죠. 그 버핏은 결국 그 기업의 가치는 예. 그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거 일단 첫 번째고요. 돈을 못 버는 주식은 버핏에게 좋은 자산이 아닙니다. 의미 일차적인 투자 자산은 아니고요. 네. 그것이 아무리 싸더라도 먼 미래에 그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좋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고 또 두 번째는 그 번 돈을 얼마나 잘 주주 친화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애플의 경우는 주주 환원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애플은 최근 몇 년 동안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보다 주주들에게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더 많이 돌려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교적 예측 가능하고 또 스마트폰 사업의 아이폰의 판매도 뭐 이제는 예전처럼 뭐 20-30% 우리 성장을 기대했다가 성장률이 뭐 10%로 나와서 쇼크를 받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성장이 좀 정체된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는 버핏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능력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애플은 주주 환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버핏에게 저는 어필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버핏도 늘상 애플을 소비재, 네, 소비재라고 어떤 뭐 기술주나 성장주라기보다는 정말 가장 튼튼한 소비재라고 예, 표현을 하기도 IT 하고요. 주식이라기보단 소비재에 가깝다. 예, 이런 표현을 거의 했죠. 필수재가 됐다는 거죠. 네, 미국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가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에 대해서도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네. 버핏이 이야기하는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의 개념 이것도 흔히들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죠. 네, 기본적으로 이 분산 투자라고 하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든지 간에 내가 이거 그 투자해서 실패할지 모르니까 다른 거 사자라고 하는 게 분산 투자는 아니고요. 네. 분산 투자는 자산간의 상관성이 낮아야 됩니다. 자산간의 상관성이 낮은 종목들을 묶어 놓게 되면 동일한 기대 수익률 하에서도 위험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할 수 있고 네. 또 두 번째는 시장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도 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요. 네. 그 7, 80년대, 한 90년대까지 이 투자론의 주류 학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합리적 시장은 합리적인 어떤 효율적 시장 가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얻기는 힘들고 시장 수익률 정도가 네가 그 더 큰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 이것이 굉장히 좀 합리적인 기대 수익률이다라고 하는 게 주류 투자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완전히 분산 투자된 시장은 지수 자체에 투자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시장의 효율성의 화신인
시장 자체를 복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워렌 버핏과 같은 가치 투자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시장 합리성에 대한 판단이 전혀 다르고요. 시장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이지만 늘 합리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코스피에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주가 지수에 그걸 비슷하게 맞추려고 분산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가치 투자자는 결국은 많은 걸 알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능력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투자의 대상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가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 아이디어가 구현이 되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치 투자의 철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 아는 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또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모르는 종목을 늘어났다 그래서 이거 분산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결국은 아는 종목 내에서 투자를 해야 그것이 가격의 어떤 상관성이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건 결국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잘 안다면 집중 투자를 해야 되고 본인이 잘 모른다면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말도 근데 하고 이제 실은 예. 분산 투자도 그 자산들에서 내가 잘 알아야 되니까 분산 투자라는 개념보다 본인이 잘 모르면 시장에 투자하는 ETF 투자 같은 ETF나 예. 인덱스 펀드 같은 것들 워렌 버핏과 그 프로테제 파트너스라고 하는 이런 그 헤지 펀드 운용하는 펀드 오브 펀드가 2007년부터 한 10년 정도 네. 이제 내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헤지 펀드는 수수료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인덱스 펀드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잘 아는 것에 투자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말씀하신 인덱스 펀드한테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버핏이 원래 결혼한 그 첫 번째 부인은 이제 2000년대 초에 이제 죽었고요. 결별도 했었고 예, 네. 떨어져서 살다가 결국 이제 죽음으로 이별을 했고 두 번째 부인에게 재산을 상속을 해주는데 요원이 두 번째 부인에게 가는 그 재산의 90%는 S&P 500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에 혹은 ETF에 투자하라라는 거니까요. 버핏은 그런 철학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어떤 능력 범위가 없고 그렇게 능력 범위를 갖출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꼭 투자만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덱스 펀드가 낫다라는 낫다. 게 버핏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 인덱스 펀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투자를 더 열심히 잘 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평생 투자를 10번만 한다면 그러니까요. 과연 어떻게 기업을 선정하겠는가를 생각해 봐라. 예,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내가 잘하는 걸 하더라도 예.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그것을 그냥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스터 마켓인데 네. 이걸 쫓아가면서 가늠하기 힘든 것들을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버핏처럼 하는 게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네. 작년 2월이죠. 2월 말에 그 버크셔스의 주주 서한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버핏의 생각을 볼 수 있었는데 주주 서한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나는 참 그 자원 배분 능력, 버크셔에서 들어온 돈을 뭐 투자하든가 M&A 하든가 이런 건데 이런 거 보면 어떤 건 괜찮고 또 상당수는 또 내가 무난하게 했는데 내가 실수한 게 또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늘 좋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5년에 한 번씩 5년꼴에 한 번씩 한 좋은 결정. 네. 이런 것들이 나의 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핏도 컷스윙도 많이 하고 그건 저는 뭐 결국은 그 능력범위라는 것 자체가 뭘 내가 잘하려고 하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틀릴 확률을 좀 낮추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의 능력범위를 안다라고 하는 거는 모르는 건 안 하고 내가 안다고 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막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제 생각에는 어려움으로 가는 그 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버핏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버핏이 말하는 것들 한번 좀 우리가 분명히 참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잠깐 이야기하신 그 키워드가 여기서 바로 또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는 미스터 마켓. 벤자민 그레이엄이 약간 또 시장도 의인화한 거죠. 의인화. 네. 그래서 조증과 우울증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이상한 성격의 그런데 막 IQ는 거의 막 2만%에 달하는 시장의 능욕자이기도 한 미스터 마켓. 그러면 버핏이 이야기하기를 이 미스터 마켓에 대응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나요?
기본적으로 잘 모른다라고, 그러니까 핵심 가치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어떤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예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버핏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버핏의 재산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예요. 그렇죠. 예,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율 한 35%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 버핏은 우리의 성과를 주가로 보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게 지주회사고 뭐 자회사들 많으니까 주가 변동은 굉장히 이제 진폭이 큰 거고, 이거 빼고 우리가 주식이야 뭐 어떻게 보면 주증이고 울증이니까 이걸 가지고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순자산, 기업이 벌어들여서 주주들에게 귀속이 될 수 있는 순자산의 증가율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핏은 미스터 마켓의 어떤 대응이라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나의 능력 범위 내에서 특정 자산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잘 알 수 있으면 미스터 마켓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는 뒷부분에 버핏과 관련된 그 오해 몇 가지를 또 친절하게 풀어주더라고요.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같아요. 말이 이제 버핏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겁니다. 10년 이상 보유할 거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그래서 버핏은 정말로 장기 투자? 10년 이상 하나? 영원히 보유한다고?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 진실은 뭡니까? 그것은 이제 버핏의 인식은 결국은 미래에 대한 나의 전망입니다. 이건 불확실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견이 바뀌게 되면,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러면 주식을 단기라도 팔고 나올 수 있고요. 그래야죠. 대표적인 게 작년 이맘때 버핏이 대만의 그 파운더리 반도체 업체인 TSMC 주식을 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뭐 몇 달 안 돼서 팔아버렸죠. 거의 3개월, 아니 반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지정학에 대한 또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대만, 이란 쪽이 이제 중국과의 긴장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바뀌게 되면 팔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본질적으로 미스터 마켓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한 적정 가치에 마켓에 조증이 발동을 해서 그 가격이 간다 그러면 또 팔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워렌 버핏이 규모가 이제 한 80년대 중후반부터는 굉장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투자해서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큰 공룡의 투자 성과와는 사실 상관이 별로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초기에 투자했던 것은 싼 주식. 어떻게 보면 이제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이 말한 담배 꽁초 주식 같은 것들이 저평가된 주식 샀다가 그냥 담배 한번 이렇게 한 모금 빨고 그냥 버릴 수 있으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싼 주식을 샀는데, 이런 식으로 주식을 사게 되면 샀다가 팔고 또 사고 해야 되는데, 버핏처럼 큰 규모,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큰 규모가 되면 이렇게 뭐 개인 투자가가 주식을 사고 팔듯이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렌 버핏은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주식을 이제 찾기 시작했고요. 버핏이 어떻게 보면 벤자민 그레이엄과 같은 대공황 때 살아남은 투자자이고, 또 대공황의 여파로 1940년대, 50년대는 미국 사람들이 주식을 외면하다 보니까 너무 싼 주식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담배꽁초들만 주워서 한 배 빨고 벌어도 돈을 벌 수 있었던 투자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나쁜 주식을, 평범한 주식을 싸게 사는 것보다 좋은 기업을 제값 주고 사는 게 낫다라고 하는 철학을 갖게 됐는데요. 예컨대 뭐 애플이나 이런 것들은 담배꽁초 주식이 아니었고요.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영향을 준 게 작년에 이제 돌아가신 찰리 먼거를 만나면서 이 벤자민 그레이엄의 담배꽁초식의 투자라기보다는 좋은 주식을 사게 되면 이 기업의 가치가 계속해서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돈을 계속해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건데요. 팔 필요가 없는 주식.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1988년도에 사서 계속 이제 주식을 들고 있고요. 나의 판단이 어떤 것을 고려하지 못했던가 이렇게 되면은 TSMC의 사례처럼 팔고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애초에 가졌던 나의 생각이 중요한데, 그건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제 내재가 돼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코카콜라는 거의 한 35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30년, 무디스 23년. 그렇습니다. 근데 뭐 반년 만에 팔아버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TSMC 때도 그랬고 이 책에서도 보면은 버핏이 뭐 800번으로 시작하는 그 무료 전화에 전화를 해서 네. 저는 항공주에 중독된 뭐 90몇 세 워런 버핏이라고 합니다라고 농담하는 네, 이야기도 네. 나옵니다. 그래서 항공주에 투자했다가 크게 실수했던 이야기도 있죠. 본인이 많이 여러 차례 털어놨는데 버핏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그럼요. 있죠. 버핏은 본인의 실수를 매번 이제 주주서한이나 주총 때 아주 익살스럽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아이러니하게도 버핏의 투자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는 예. 버크셔 해서웨이를 산 겁니다.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네. 워렌 버핏이 60년대 초에 버크셔 해서웨이를 담배꽁초 주식처럼 네. 이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샀는데 네. 이 회사가 그 섬유 만드는 방직 회사였거든요. 사양산업. 사양 산업이었죠. 근데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빨아볼 기회도 못 갖고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물린 거죠. 속된 말로. 그렇죠. 시간이 가면서 뭐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회사들에게 이제 경쟁력에서 밀리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 버크셔에서의 산 거에 대해서 계속 후회를 합니다. 내가 이거 안 사고 다른 데 투자했으면 이 기회비용이 굉장히 컸다. 다른 돈을 많이 벌었을 맞아요. 수 있다라는 거죠. 더 큰 부자가 됐을 거라 얘기해요.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를 20년 동안 들고 가다가 네. 80년대 중반에 드디어 구조조정을 합니다. 섬유 산업을 떼버리는데, 네. 근데 그 중간에 원백 방직 회사라고 하는 걸 또 76년인가 샀다가 또 손해를 보고. 방직 회사에 물렸는데 방직 회사를 또 샀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실수들이 반복이 되고. 인간적입니다. 예. 예, 항공회사 그렇고, 또 이 책에 보면 이제 실수 사례 중에 IBM 같은 거 사서 실수한 사례도 있고요. 그렇죠. 기술주 네. 첨단 기술 한번 투자해 보겠다 했다가 물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 사례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버핏의 투자에게 아주 치명적이지 않았던 거는 제 생각엔 비싸게 안 사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그 재미없는, 어떻게 보면 후퇴하는 산업 산다 그러면 이런 산업 자체는 그때 담배꽁초에 가까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기대로 주식이 엄청나게 비싸게 거래되는 게 아니고 나름의 본인이 생각하는 안전마진을 가지고 주식을 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지만은 아주 치명상을 입진 않았던 거고,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하더라도 좋은 가격에 늘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은 본인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날아간 실수인데 해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걸 통해서 반성도 하고 다시 또 배우고요. 돈을 결과적으로 벌었으니까 이런 여유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본인의 실수를 또 고백도 하고, 이게 그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에서도 얼마 전에 2023년 실수에 대해서 또 자료를 발간하셨더라고요. 예, 저희가 뭐 버핏과 같은 사람과 비교하는 건 뭐 전혀 온당치 않고요. 네. 뭐 버핏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더 부족한 저희들도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는 것도 투자에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매해 연간 실수에 대해서 이실직고하시고 그걸 또 자료로 발간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배울 수 있게 네. 토대를 만드는 것도 김학균 센터장님이 가진 매력입니다. 아유. 네. 다음 키워드도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버핏 스타일. 버핏 스타일. 이게 뭐 헤어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뭐 정장을 잘 입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뭐 굉장히 돈에 집착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돈 예, 좋아요. 돈은 굉장히 그쵸? 좋고 뭐 나쁜 거는 아니라고 워런 생각하는데, 버핏이 돈 많이 좋아하십니다. 근데 워렌 버핏의 스승인 그 벤자민 그레이엄은 아주 뭐 라티노도 하고 뭐 철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스승 그레이엄 너무 관심사가 많고 멋스럽게 사시는 예, 분. 나는 이제 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한편으로는 되게 좀 검소한 아주 오래된 차를 몰고 다니고 또 햄버거 먹고, 또 오마하에 있는 그의 자택은 50년대에 샀던 뭐 그 집 그대로인 거거든요. 이 책에 따르면 오마하에 있는 그 워런 버핏의 저택 가격이 우리 돈으로 한 15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서울에 있는 솔직히 30평 아파트보다 훨씬 싼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굉장히 또 돈 자체에 대해서 아주 검yak적으로, 예를 들어서 버핏의 딸이 이사하면서 그 부엌을 리모델링 하려고 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아빠 나 집 인테리어 하는데 좀 도와줘 라고 그랬더니 했죠. 그런 건 은행에 가야 돼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은행 가서 대출 받아라. 그렇습니다. 예. 또 버핏의 첫 번째 아내였던 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촌 동생이 네. 결국 버핏에게 좀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는데 버핏이 그걸 또 안 들어줘가지고 또 자살한 적도 있었고요. 아이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근데 또 이분의 재산의 99%는 전부 사회에 기부를 하니까 그렇죠.
굉장히 소탈한 면도 있고 돈에 대한 솔직한 욕망도 있고 그렇지만 번 돈은 아주 멋있게 쓰고 뭐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찰리 먼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인생을 정말 유머러스하게 살고 네. 해학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주총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잖아요. 그런 유머 감각은 막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예, 뭐 독서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낙관론인 것 같아요. 또 본인들 낙관론. 스스로가 미국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뭐 많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사는 나라에 대한 낙관론이고 또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하는 건 운도 많이 작용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좀 낙관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버핏과 먼거 두 분은 콜라도 뭐 장복하는 걸로 특히 워렌 버핏이 처음에 콜라 마실 때는 펩시콜라를 마셨다고 그쵸. 스노볼에 나와 있는데 예. 코카콜라의 주주가 된 이후로는 이제 체리콕을 마시죠. 코카콜라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뭔가 뭐 탄산음료가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 뭐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쳤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버크셔 해서웨이 회사 자체도 네. 사무실도 단촐하고 직원 수도 몇 명 없고 네. 홈페이지도 그냥 단순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평소에도 검소한 습관. 그게 사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검소하다 하더라고요. 아, 예. 다음 심쿵 한방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심쿵 한방. 투자도 인생도 버핏처럼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합니다.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 구절을 핵심 심쿵 한방으로 꼽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이야기를 2017년에 했습니다. 우리는 2017년. 먼거와 버핏이고요. 찰리 먼거 93세, 버핏 87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투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연속적인 과정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뭐 주식이나 이 뭐 특별한 자산을 사고 파는 것도 투자지만 실은 인생의 모든 것들이 미래를 전망하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있는 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잘 내려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 속에서 그 능력 범위, 내가 충실히 공부했지만 내가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 또 미스터 마켓은 당연히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는 거고 운이 가진 중요성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버핏과 먼거는 위대한 사람들이지만 네.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했던 사람들 뭐 이런 점은 우리가 투자가 아니더라도 꼭 배워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신들처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마디로 하루에 500페이지씩 읽으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우는 사람은 나이가 어찌됐든 젊은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80세 때 또 90세 때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 워런 버핏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이건 김재현 저자가 쓴 투자도 인생도 버핏처럼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